2024년 6월 9일 날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계엄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해서 올렸었는데 예측을 하고 올렸는데 그때는 병역 취급을 받았지만 방첩사법을 제가 제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방첩사 예산을 30% 삭감을 시켰어요. 제가 식당에서 여인영과 그 후배 장군들이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부승찬 가만 안 두겠다. 예. 가만 안 두겠다. 초선이신데 아우라는 한 2, 3선 되는 것 같아요. 네. 공군 소령으로 예편하셨고요. 국방부 대변인을 거쳐서요. 지금 ICBM을 발사하는 등 싸가지? 선을 넘네? 그러자는 거야? 국회 국방위를 주름잡는 일명 부승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 평의 부승찬 의원님 나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이분은 뭐 이제 저희 뭐 이제 범 식구인데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자진 사퇴 이런 기사가 떴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국힘의 캔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달달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달달한 게 아니라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우리 국민의힘 울산 남구 갑의 김상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공무를 수행하고 오셨네요. 시진핑을 만나고 왔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신장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신장식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 저기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는 시진핑 국가주석 만나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보도된 사진에는 오원식 국회의장만 나오고 우리가 안 나왔습니다. 저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이제 수식어가 이제 매주 바뀌는데 지지난주에는 첫 번째 펭귄이 되겠다 했다가 이번에 또 A급 수거 대상으로 수식어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 개혁신당 경기 화성시 을입니다. 이준석 의원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뉴스 보고 그렇게 많이 놀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좀 놀랐을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처음에 그 수거 대상 명단이 떴을 때 제가 네. 없었어요. 예전 흘러나왔을 때. 아,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참 아쉬웠죠. 아,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내가 윤석열 통해 짝사랑하고 있었구나. 정우님이 날 마음에 지웠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팠는데 역시나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제일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예, 제가 웬만한 것들 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언론인, 그다음에 민변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민변 내지는 언론인 쪽으로 수거 대상 안에 들어갔던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좀 서운하셨어요? 서운하더라고요. 많이 서운하던데. 야, 윤석열하고 각을 세운 사람은 나인데 왜 나는 A급이 안 아, 들어갔지? 여기도 또 그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아. 이건 농담입니다. 네. 사실 우리 저 부승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첫 출연인데 워낙 희성이에요. 그래서 세븐틴의 부승과 해서 부승 갔단 말이죠. 그래서 먼 인척 친척? 멀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바로 옆집에니까 그리고 제주도? 그냥 구자읍 하도리. 바로 거기고요. 당근 많이 나는 데인데. 예, 당근 많이 나는 데고 실질적으로 저는 아버님하고 같이 놀았으니까. 그래요. 부승관 오빠 팬들이 이렇게 뭐 그런 건 없죠? 네, 없어요. 아, 그거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 근데 저 아이돌 팬들이 그럴 거야. 제발 우리 오빠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연예인들이 이제 정치권에 엮이면 또 정치인이야? 막 이러면서. 힘들다. 근데 뭐 같은 학년이니까. 같은 삼촌. 그러네. 동생이구나. 예. 제가 보니까 이게 아우라가 좀 있으신 게 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네. 19, 20대 때 이제 하시고 22대 때 이제 용인시 평에서 진짜 거기 851표 차. 야. 원래 국민의힘에서 이 경기도 지역구 랭킹 매기면은 용인병이 4번째로 유리한 곳. 그러니까 수지잖아요. 우리가 수지라고 부르는 거. 수지. 그러니까 후보들도 많이 와요. 국힘 쪽에서는. 아, 그래요. 근데 예전에 이제 공군에 계실 때 네. 북파 공작 대장으로 활동했다. 예. 오호. 야. 그냥 대외적인 명칭은 빵빵 산업 사업부장. 그러니까 요원이셨네 진짜. 아, 요원은 아니고요. 어쨌든 요원들의 대장 아니에요. 아, 그렇죠. 거기 대장에서 루트 개척하고 이제 목표 정하고. 험한 일 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도 갔다 오셨어요. 아이, 거기 안 가요. 거기가 북한을. 근데 북한에 가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훈련들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 뭐 칼 던지고 표창 던지고 젓가락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뱀 같은 거 있잖아요. 뱀? 뱀과 친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먹어야 되니까. 예, 생존에 많이 하는 게 닭하고 토끼하고 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뱀을 살아갔는데 이제
국가 예산으로 사다 보니까 영수증을 안 끊어주잖아, 땅꾼들이. 그래갖고 예산 감사 때 엄청 고생했어요. 간이 영수증이라도 끊어주라. 그랬더니 이제 감사관들이 아니 공작대장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지. 시장에 간이 영수증 끊고 왔냐고. 하여튼간에 영수증 처리가 제일 어려우셨네. 어렵죠. 땅꾼들은 간이 영수증. 아니 그럼 저기 본인도 저기 뱀을 많이 드셨겠어요? 아니요, 저는 안 먹었어요. 역시 연예인과. 우리 그리고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형식은 어쨌든 자진 사퇴인데 이게 뭐 수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당내 분위기였어요? 그때요? 아무래도 제 지역구 지역이 좀 강성 보수 그쵸?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자진 사퇴 압박을 받았던 이유가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된 이유인데 구체적으로는 탄핵 왜 찬성했느냐, 비상계엄 해제할 때 강하게 나갔던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제가 그래서 화두를 그렇게 좀 던졌습니다. 명예로운 불복종. 명예로운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충성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명예로운 불복종 너무 많이 팔면 안 되는 게 원래 그게 윤석열 대통령 메인 아젠다였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사. 이러던 사람이 저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생각을 하면서 사실 어제 2월 15일 날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참담하고 광주 시민들께 송구하고 5.18 유족들께 너무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 5.18 때 항쟁에 나섰던 시민들이야말로 정말 명예로운 불복종을 선택하셨던 분들입니다. 전두환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한거에서 시민항쟁을 일으키셨고 거기에 계엄군이 들어오고 해산명령을 내려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따르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총탄에 쓰러진 그 현장에서 또다시 불법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열었다. 저는 어제 많이 좀 참혹함을 느꼈고요. 어제 제가 실은 그러니까 토요일 날 광주에 다녀왔어요, 일부러. 그러세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외지에서 많이 오셨어요. 한 20, 30대 이상 관광버스들이 특정 지역에 또 몰려 있어.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99명 중국인들 보도한 언론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 뭐라고 하는. 거기가 특별판을 갖다가 그냥 길바닥에서 뿌리는데 그 특별판 제목이 뭐냐? 5.18은 DJ 일당과 북한이 내통해서 만든 거다. 라는 그런 저는 근데 이 스카이 뭐 언론이라는 곳이 사실 원래 경제지 비슷하게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스카이가 저는 뭐 서울대 고대 연대인 줄 알았더니만 서초 강남 용산이더라고요. 서초 강남 용산이야.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여기가 어쩌다 이렇게 이념 편향적인 뉴스를 내게 되었는지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 제가. 그거 좀 한번 연구가 필요해요, 진짜로. 그럼 광주 가가지고 전혀 광주 시민이 공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다는 게 누구를 위해서냐? 그럼 이게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아니다. 보수 진영에 있어서 그럼 조기 재선 도움되냐? 안 되는 일이다. 왜 하는지 모르는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허탈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무리수를 두게 되면요 역효과 많이 나거든요. 제발 좀 이런 앙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송대우 의원이 저기 계엄 전에 그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여인형이 저한테 보냈겠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국방부 현안 질의할 때 국정감사하고 막 이제 여인형하고 각을 세웠죠. 자료 요구는 하면 왜 자료 요구에 대한 일체 답변을 안 줘요? 저희는 정보 수사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온 건 그러나 아니 정보위 잠깐만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잠깐만요. 정보위에서는 충분히 잠깐만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야, 근데 제가 뭐 보좌관도 하고 그다음 대변인도 하면서 이 국방위에서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한 장군을 못 봐봤어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뭐 영상 같은 것도 좀 돌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저는 이제 계엄을 2024년 6월 9일 날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계엄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해서 올렸었는데 예측을 하고 올렸는데 그때는 병 취급을 받았지만 이 방첩사를 안 막으면 안 된다. 방첩사만큼이라도 내가 제어해야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방첩사법을 제가 제정을 했어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니네가 자꾸 나서니까 이거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처벌 조항을 넣어서 방첩사법 제정했는데 국방부랑 국민의힘 법안소위 의원들의 반대로 이제 실패했지만 그거 했죠. 그다음에 방첩사 예산을 30% 삭감을 시켰어요, 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교대역에서 식당에서 여인영과 그 후배 장군들이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부승찬 가만 안 두겠다. 얘. 가만 안 두겠다. 아, 기다려봐라. 이제 곧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걸 들었던 사람이 이제 문자를 보내주니까. 전했구나. 그래서 이거는 기념이잖아요. 이 캡처를 딱 떠놓고 야, 이거 내 기념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곧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는 표현이 11월 25일이니까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계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A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여인형의 A급이었다. 정도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지난 13일 날 말이죠. 8차 탄핵 심판 이제 변론기일에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 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출석을 했는데 나 이 얘기에 굉장히 주목한다. 좀 들어볼게요. 그 지휘관 내지는 어떤 권한을 갖고 권력을 네네. 갖고 있는 사람은 공은 부하에게, 명예는 상관에게, 책임은 나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딱 나뉩니다. 그 피청구인 윤석열부터 시작을 해서 조태용, 김봉식 등등등 다 책임은 부하에게. 행안부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 기지국 차량을 국회 인근으로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서울청장의 측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이름 나왔을 때도 대통령의 지시에 그게 포함되는 건지 그 당연히 확인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보기엔 당연히 보고를 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뜬구렁 같은 얘기를 지금 한다고 느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은 부하에게, 명예는 상관에게, 책임은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곽종근 사령관, 그다음에 그때 나왔던 조성현 제1경비단장. 이런 분들이 책임은 나에게.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인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훈련받고 해왔던 그런 상황과 다른 상황이었고 제 부하들에게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잠시 대기를 시켰고 저 또한 상황을 좀 더 평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코가 거짓말에서 길어졌나를 보면 다 보인다.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다음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제 12월 2일 날 김건희로부터 2통의 이제 문자를 받고 다음 날 3일 날 이제 답신을 한 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증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 하고 그 다음 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조태용은 외교관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상당히 기억력이 좋다고 이제 외교부에서도 정평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계엄 당일의 걸 그다음 계엄 전날 걸 기억 못한다? 그거는 자신이나 김건희나에 있어서 크리티컬한 약점과 관련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짐작하시고. 네, 짐작하고 있습니다. 좀 저는 계속 보면서 양심을 지킨 사람들이 곤혹을 겪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도 국정원장은 메신저를 공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부분이나 주변 것들로 그 사람의 인격을 흠을 내서 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좀 비겁한 방법을 공격을 했고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이번에 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국정원의 CCTV를 대조해 본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동하는 홍장원 1차장에 있는 동선을 분단위 또는 초단위로 한번 본다고 하면 어떤 사실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태원 원장님도 기억이 나지 못한다. 충격적인 사항인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 다 기억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만 조금 AI 수준에 있어서의 기억력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나름대로 CCTV든 내역이든 과학 정보가 있다고 하면 제 기억과 나름대로 잘 보정해서 좀 더 정확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을 확인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왜 전체적으로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건 아주 일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일부러 지금 발굴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법한 계엄 포고령부터 해서 이미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는데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홍장원 차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겠다는 목적일 것이 아닌가. 정말 공직사회 특히 군, 경찰, 국정원 여기는 명예와 사명감으로 사는 조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을 이끌어갔던 제일 최고 간부들이 저렇게 비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참담하게 했습니다. 네. 특히 김봉식 그 서울경찰서장 질서유지위에서 출동했다고요? 가로막힌 사람이에요. 네? 가로막힌 사람. 아, 이거 딴 얘기 나오니까 자기는 자꾸 손들지 마. 딴 얘기 나와. 아니, 제가 본회의장에 딱 갔는데 네. 이준석 의원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제 앞쪽에 있는데. 네, 맞아요. 어디 간 거야? 밖에서 신나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 시끄러워. 그만해.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들이 오가니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서 10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제 2번 나오는 게 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을 이제 신문할 예정인데 이때 어떤 그 쟁점이 뭔지 미리 좀 예측을 해주신다면 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덕수 총리와 관련돼서 이제 국무회의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봤죠. PPT까지 띄워가면서. 네,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국무회의를 하면 당연히 의안번호나 회의록이 존재하잖아요. 의안번호가 없다, 안건번호가 없다. 가항 보면 시작 시간 보면 22시 17분부터 22시 22분까지 5분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오랜 동안 국무회의를 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는 국무회의였다. 그렇기 부서도 때문에 없었고. 부서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무효한 거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거든요. 계속했었죠. 근데 이상민과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실제적이고 심층적인 국무회의였다. 헌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무위원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저희가 다 기다렸고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자체는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계엄 선포문을 제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그 의안으로 이제 그 했기 때문에 다 알려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돼서는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될 거고. 이제 뭐 국회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할 공산이 크죠? 그럼요. 예. 제가 박제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지금 어떻게 보면 탄핵 재판보다는 형사 재판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김용현 장관이 알아서 했다고 김용현 장관은 내가 한 것이다라고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다 미루는데 지금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뭐 14명 명단에 대해서 다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대통령이 했는가 아니면 김용현 장관이 알아서 했는가라는 부분에서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엊그제 이제 그 김봉식 서울청장이 나와서 질서유지위에서 출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 차단할 때는 질서유진 차원에서 차단이 이루어졌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못 들어가게 하고 말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즉 출동의 목적과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이 주요하게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저는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절차자를 물고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 없다. 우리 절차 니들이 요구하는 것도 다 들어줬다라고 하는 정도의 예, 그런 이유가 더 큰 이유가 아닐까. 아, 예. 그냥 절차적으로 그냥 회차 쌓는 거예요. 네. 선거 관리가 국민 절반 가까이의 불신을 받고 어떠한 제도적 견제도 불가능함이 확인되었을 때 이를 방관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직무의 유기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2월 20일 오후 3시고요. 14기일입니다. 예전에 말이죠. 부승찬 의원 쓴 책에 의하면 경호처장으로 유력 후보로 꼽히는 김영현 장군이 한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쓰신 이유가 뭔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합니다. 김용현 장관이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부터 상당히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그냥 쭉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어요. 동기중에 수석, 거의 이제 승승장구. 아니, 수석은 아니지만 수석은 노상원 버거보살이. 그래요? 수석은 노상원은 들어갈 때 수석. 입학할 때 수석인 거고 그다음에 김용현은 한 7, 8위 정도 한 것 같아요. 나름 다 나올 굴에서 때 엘리트들. 엘리트들이죠. 육군 사관학교장을 상업 받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8명인가 9명 받는데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엘리트였고 그다음에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17사단 사단장을 할 때 병장이 익사를 합니다. 익사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병장을 영웅화하는 걸로 이제 탈바꿈을 시켜요.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또 연대장, 지금은 여단장인데 연대장하고 이제 법적 소송전까지 벌어지는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상장군을 진급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하는 동기생인 임모영을 사상장군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시켰는데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본인은. 진짜 한민구 장관, 박근혜 정부 시절 마지막 국방장관 한민구한테 가서 개하고 그다음에 했다 그러더라고 선배한테.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오면서 송영무 장관한테도 그냥 막 로비를 엄청 한 거야. 자기 진급시켜달라고. 근데 결국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한이 많았는데 그 한풀이를 어떻게 했냐면요. 통상적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은 거의 사성장군 출신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사성장군 출신이었는데 이 김용현은 사성장군이 안 낸 거에 대한 한이 있구나. 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이 많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을 자기 꼬봉 같은 사람을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조정을 해. 이종섭, 런종섭이라는 이종섭 삼성장군이죠. 신원식도 자기보다는 1년 선배지만 삼성장군. 그래서 그리고 사성을 안 치고. 사성장군은 저 먼 남미부터 시작해서 중동 이런 데 대사로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쪽지를 주는 거죠. 야, 얘 진급시켜. 얘 진급시켜. 그러는 과정에 곽종근 사령관이 4차 진급을 삼성장군을 단단 말이에요. 우리 군대에서는요. 2차 진급까지는 그냥 2차까지는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3차부터는 포기하거든요. 후배들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 포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4차에 삼성장군 진급시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이제 데리고 가서 대통령이 요리해주고 김용현이 뭐 충성을 다할 군인들입니다 이러고 하니까 아니 어느 정부가 삼성장군을 데려다가 밥 해주고 폭탄주 먹이고 이럽니까? 거기다가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구구 유튜버 계속 유튜브 방송 계속 보내고 이런 것들을 곽종근 사령관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금까지도 이제 풀리지 않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삼성장군을 시켜줬냐. 정말 나를 쓰고 버리려고 했던 거냐. 이거에 대한 한탄이 좀 있더라. 곽종근 전 사령관이에요. 예. 또 많이 하시네. 독보적이네. 아니 근데 기밀 유출 방지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 장소, 기업. 사람 만날 때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의 질문에 답하지 말고 내가 할 말만 해라. 장소는 내가 원하는 장소 아니면 가지 마라. 기업은 이제 납치당할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죽듯이 치거나 벽에 부딪혀서 정신을 잃으십시오. 72시간 내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야, 네. 아유, 야, 지금 뭐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진짜,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군요. 하여튼 흥미로운 얘기가 많습니다만 여기서 5차, 6차 변론기일에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이제 홍장원 그리고 이제 박종군 두 이제 증인인데 이게 여사령관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생각했습니까?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증언했던 제 워딩 그대로고 지금까지 그 말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네, 제가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은 탄핵 재판 2월 6일 재판에서 곽종곤이나 홍장원 이런 사람들을 민주당에 마치 뭐 설득하면서 그 이후에 내란죄 프레임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는 12월 3일 날 계엄 터지는 순간 이건 내란이라고 이미 규정을 지었고 12월 4일 날 의총에서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 또 하나는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 포함한 관련자들 전원 다 고발한다. 그날 이미 다 내란죄로 규정 짓고 프로세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홍장원 차장이 뭘 넘기고 메모를 한 거를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내란 프레임이다.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박선원 의원님한테 이제 그 메모를 사실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모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이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작성하면서 만든 메모입니다. 국정원 특보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경 김모 공작 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죠. 이때 증인도 김모 특보와 같이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원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홍장원이가 저기 박선원이한테 저기 무슨 약점 잡힌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8대 1차장이고 홍장원 차장이 20대 차장이에요. 그러면은 전임자 잘못을 후임자가 합니까? 아니면 현직에 있는 분의 약점을 전임자가 잡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처음에 이제 12월 6일 날 그때 이제 홍장원 차장이 경질됐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보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성범 위원장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 차장이 오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야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있는 자리에서 이걸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장 혼자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아니 곽종근한테 항의하러 지금 이천에 와 있다. 그래서 간사 대리인 김병기 의원이 저 대신 갔어요. 그래가지고 신성범 위원장 있고 김병기 간사 있고 있는 자리에서 홍장원 차장이 쭉 다 이야기한 거예요. 현재에서 증언한 내용 그대로. 그리고 그걸 마치고 나서 이제 김병기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했어요.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못 들었기 때문에 홍 차장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정리해 놓은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대로 있었으면 메모를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저희 당의 뭐 의원이시고 네. 이제 정보위원장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미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미팅에서는 이성권 간사도 있었을 거예요. 그 미팅에서는 이 메모가 나오지 않았던 메모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걸 또 준 게 아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아니 분명히 나왔어요. 홍장원 차장이 여기까지 듣고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범도 물어봐야지. 너 왜 나한테 안 주냐? 네가 이야기한 거 증거 내놔. 이성근도 달라 그래야죠. 정보위원회 하는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설명을 해주든지 뭘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간사 임무지.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이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뭐 홍장원이 뭐 100억 어쩌고 저쩌고 네네네. 했는데 별 소리가 다 있어요. 뭐 홍콩의 아파트가 어쩌고 맞아요. 저쩌고 해서 제가 지난 10월달 국정감사 때 원장한테 물었어요. 이게 사실이냐? 원장이 사실이 아니다. 4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홍장원은 정말 탈탈 털려가지고 사람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는 것 알지 않느냐. 그래서 끝난 문제예요. 아 근데 우리 저기 확실히 저기 국정원 출신이어서 그런지 네. 정보를 제가 연예계 국정원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많이 알아? 근데 진짜 많이 하시네. 5차, 6차 탄핵 심판 변론기를 핵심 증인들이 이제 대거 출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포인트로 이제 꼽는 장면이 뭔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동의하실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원 발언 저는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는 주장을 마친 후에도 이렇게 4차례나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뭐 수만 명, 뭐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회 신고는 5천 명 됐는데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다라든지. 이걸 보면 그냥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 정도로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걸 심각하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시대명사로 인원은 쓰지 않는다. 또 이런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국선 변호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호하는 사람들 진짜 처음 봤어요. 인원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것들이 재판에서는 쟁점이 됐습니다. 그게 마치 인원이거나 의원이면 내란죄가 성립하고 요원이면 내란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이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내란죄는 성립이 됐습니다. 저도 요원 인원 이게 되게 황당했거든요. 이게 재미를 봐서 그래요. 바이든 날리면 때.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란이었고 이미 법원에서도 1차적인 판단을 했지만은 이게 먹힌다는 거죠. 실제로 그 요원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국회에 끌어낼 요원이 어디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방하는 순간부터 산으로 가버리거든요. 논점이 흐려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하철에 타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준석 씨 이러면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당신이 어제 이런 말 했는데 이래서 싫어 이러면은 논쟁할 수가 있어요. 네, 어르신 그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자네 왜 조국 딸이랑 결혼했나? 이러면은 그 진짜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뭐 반박을 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인데 약간 이런 논란을 일부러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요원과 의원 이거 논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런 분들에게 하나의 진지를 구축해주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뭐 저는 이제 탄핵 소추단으로 네네네. 이제 헌재 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건 뭐냐면 여인형의 고뇌. 그러니까 여인형이 말을 많이 안 했잖아요. 명단을 받으신 적 있나요? 14명 정도?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암고 후배고 김영현 장관의 후배고 이상민 장관의 후배예요. 충암파라고 불리죠. 충암파 중에 이제 정말 실권자이고 그런데 이번에 11월 말 요때 이제 마지막 김영현한테 불려가가지고 여인형이 책상을 치면서 반대를 해요. 계엄 안 된다고.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노상원의 존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면은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노재현 국방장관 날려버리잖아요. 계엄사령관도 날려버리잖아요. 정승화를 합동수사본부장이.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제일 두려워하겠어요? 김용현이 두려워하죠. 김용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합동수사본부장이 실권 딱 잡아가지고 대통령 윤석열한테 직보하는 체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김용현이 노상원을 견제 차원에서 넣어요. 7월 말부터 그 12월 1일 그 짧은 시간에 22번을 만나요. 노상원을. 그거를 여인형이 알아요. 그래서 여인형이 장관한테 노상원을 멀리 하십시오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상한 분위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말에
계엄하면 안 된다고 책상을 치며 장관한테 항의를 했는데 본인이 약간 좀 팽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합수부장인데 수사 1단장으로 노상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노상원은 자기 선배 41기 육사. 어떻게 이겨요 자기가. 그리고 정보사령부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계엄에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후방 계엄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내란의 상징인데 이 내란의 상징이 노상원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아닌가 보다. 그게 예인영에 보내고 이번 헌재에서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저는 지능거리에서 느끼셨군요. 네, 추측입니다. 추측. 아, 예. 네,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분 한 분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지만 가장 근본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믿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6차까지의 심판 변론 기일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12월에 67%까지 갔던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지금 내려갔습니다.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고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저는 핵심 증인들이 몇 가지 좀 말이 흔들리는 거. 특히 곽종근이라는 분은 정말 이 까면 깔수록 말이 발라지는 것 같아요. 뭐 대상인물을 요원이라고 할 때 사람이라고 할 때 인원으로 가고 또 도끼를 부수고 하고 갖고 나오라고 그랬다가 이제 도끼란 말은 없었다 그러고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또 양쪽 변호인단의 질문에 계속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바꾸지 않았고요. 그거 아세요? 이 재판에 대해서 지금 뭐 신뢰도 얘기하시는데 김영현 변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시죠? 이진우 접견 신청했고 여인영 접견 신청했고 곽종근 접견 신청했는데 곽종근은 거부했고 이진우 여인영 접견하고 나서 이 두 사람들 답변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나와서 진술 거부하고. 그래서 지금 회유했다고 그게 선전선동이에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게 정동원동한 그게 저는 사실만 얘기했지 이 재판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 하나 지금 꼭 짚고 가야 되는데 재판관들이 꼭 사령관들에게 조서에 서명 날인했습니까를 물어봅니다. 이 별거 아닌 질문 같은데 법적으로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 조서를 다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네네네. 다시 말해서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이제 법적 절차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재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 재판을 판단할 때에는 아주 중요한 근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십시오.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님들께서 하시더라도 이렇게 딱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분님. 저는 약간 안타까운 게요. 헌재나 아니면 선관 이런 기관의 신뢰도 이런 거를 공격하는 부분은 반복되고 있어요. 선관위에 대한 음모론 다 퍼뜨려 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선관위가 신뢰를 못 받으니까 다시 이거 부정선거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좀 이상한 순환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 헌재에서 똑같은 걸 이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헌재에 대해서 계속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졌으니까 니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못 믿겠다. 이 절차 중단하자. 뭐 이런 논리로 가면은 한 번 먹히니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시킨 게 어딥니까? 그럼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건데 그거 안 믿겠다는 건지 저는 헌재의 어떤 신뢰도에 대해 가지고 좀 기관 공격하는 게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헌법기관과 헌법 구조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다만 어떤 기관도 인간이 운영한 거기 때문에 저는 무오설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무오설 이런 건 없어요. 국회도 오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오류도 인정하세요. 아니 그게 왜 대통령의 오류예요? 거부권 안에서? 아니 어쨌든 대통령도 오류가 대통령 있으면 맞습니다. 인정하세요. 네. 대통령도 행정부도 오류 있습니다. 헌재도 사람이 운영하는 헌재에 어떻게 오류가 없앴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라? 보통은 판결 이후에 지적하죠. 판결하기 전에 사법부를 마찬가지라고 흔들지 봐요.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 국힘이 너무 과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뭐 으뜸 가는 법률가였는데 직위상으로는 본인이 논리로 대변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건 자꾸 이런 부가적인 게 들어가서 기관을 같이 때려주자 이런 거. 옛날에 조국 장관 사태 때 똑같은 것도 아닙니까? 검찰을 공격하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아니 검찰 공격하지 마라. 조국 장관이 개인적인 방어를 논리로서 해라 이랬는데
지금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거. 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저희는 이제 일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고 7차 탄핵 심판 변론기일. 저희 이제 녹화 후입니다. 이때 그 재판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 그때 그저 예측하신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예. 저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계엄의 시도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일으켜서 우리 국민이 아니라 김정은만 행복할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안 하겠다고 없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왜 자꾸 계엄 회담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뭐 김영원 전 장관하고 뭐 경로를 벌였다면 이런 그렇죠. 근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 측에 신청했다는 거는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용적이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원식 전 장관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왜 중간에 장관에서 교체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그 얘기 많았어요. 네, 그것은 뭐 정보사령관, 정보사령관의 경질 문제로 일단 보도가 됐는데 실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용현만큼 편한 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그럼 윤석열 측에 유리한 정황은 아닌데. 아니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키웠고 내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한테 유리한 정황을 얘기해 줄 거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지금 이런 역학구도 하에서는 좋은 얘기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예. 2024년 3월 말에 대통령 안가에서 만찬 모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때 그 대통령이 이상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저는 뭐 군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제고하고 좀 다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뭐 그런 계엄까지 생각은 못했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저는 그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그 예의에 벗어나지만 제가 경호처장한테 제 뜻을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9월 6일에 증인은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됐죠. 그렇습니다.